중동의 심장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42%, 환율 폭락, 그리고 총성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왜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걸고 정부에 맞서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 지금 벌어지는 일이 45년 전 이슬람 혁명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시장 상인들이 앞장섰고 경제 위기가 도화선이 됐으며 기존 체제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거든요.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엔 결말이 달라질까요? 오늘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된 건지 그 5천년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화려한 카펫이나 궁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이란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엘람 문명이 이 땅에서 꽃피웠지만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란의 주류인 페르시아인들은 원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었는데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건 유럽의 게르만족 대이동이나 인도로 내려간 아리아인들의 이동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란 땅에 세워진 최초의 왕조가 바로 메디아 왕조인데요. 기원전 700년경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메디아족의 후손이 바로 지금의 쿠르드족이거든요. 쿠르드족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은 세계에서 국가를 갖지 못한 가장 큰 민족으로 불립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이렇게 네 나라에 걸쳐서 약 4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죠. 이들의 뿌리가 바로 이란 최초의 왕조에서 시작됐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3대 보신 분들 계시죠?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입니다. 기원전 510년부터 330년까지 약 220년간 존속했는데 이 시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어마어마했어요. 동쪽으로는 인도 근처까지, 서쪽으로는 다뉴브 강까지 뻗어나갔거든요. 키루스 대왕, 다리우스 대왕 같은 위대한 군주들이 이 제국을 이끌었고 고대 그리스와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였습니다. 로마 제국과도 수백 년간 대립했는데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와 맞먹는 유일한 강대국이 바로 페르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기원전 330년 불과 30살도 안 된 젊은 왕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후 이란에는 그리스 계통의 왕조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건 이란 역사에서 외세 지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기원전 2447년에 파르티아 왕조가 세워지면서 다시 이란인들의 나라가 됩니다. 이 파르티아 왕조가 정말 대단한 게 무려 500년 가까이 존속했거든요. 이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입니다. 중국에서도 이 나라를 이식해서 안식국이라고 불렀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 교류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혹시 파르티안 샷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을 달리면서 뒤로 몸을 돌려 화살을 쏘는 전술인데 파르티아 기마 궁수들의 특기였어요. 이 용어가 지금까지도 영어에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 파르티아의 군사력이 유명했던 겁니다. 파르티아 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도 활발했는데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석류라는 과일 이름 있잖아요. 한자로 석류라고 쓰는데 이게 석국에서 온 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석국이 바로 파르티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복숭아와 살구도 중국에서 파르티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됐고요. 이렇게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시기의 이란입니다. 서기 2224년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요. 이걸 이란의 두 번째 페르시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페르시아는 동로마 제국과 끊임없이 경쟁했어요. 특히 아르메니아를 두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의 성격도 있었거든요.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였고 사산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로마는 같은 기독교 국가로서 아르메니아를 지지했고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걸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충돌의 원형으로 보기도 해요.
물론 이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동서 문명이 종교를 앞세워 충돌하는 패턴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아시죠? 천일 야화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사상조 페르시아의 천야화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들이 이슬람 문명권으로 전해지면서 변형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된 거예요. 알라딘이나 신드바드 이야기의 뿌리가 페르시아에 있었던 겁니다. 서기 651년 이란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침입한 거예요. 이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부터 800년간을 암흑기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려 800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는 아바스 왕조가 이란을 지배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빠르게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지방의 농민들은 오랫동안 저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란 전체가 이슬람 국가로 변하게 됐죠.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이란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란 땅에는 암살단이라는 비밀 조직도 있었는데요. 영어로 어쌔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어요. 게임 어쌔신 크리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그 조직의 역사적 배경이 이 시기 이란입니다. 13세기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이란을 침략한 거예요. 원래 몽골은 무역 사절을 보냈는데 지방 영주의 모함으로 그 사절들이 살해당했거든요. 이에 격분한 징기스칸이 대군을 보냈고 이란은 초토화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훌라구의 무덤에 내 무덤을 열면 세상에 재앙이 내린다라는 저주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1941년에 소련이 이 무덤을 파헤쳤는데 그로부터 사흘 뒤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독소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는 티무르 제국이 이란을 지배했는데요. 이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이란이 받은 가장 참혹한 외세 지배로 평가합니다.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장수 집안 출신으로 전쟁광이었거든요.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도시를 파괴했고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850년간의 외세 지배가 끝난 게 천현일년 사파비 왕조가 세워지면서부터입니다. 사파비 왕조는 이란의 세 번째 페르시아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고풍스럽고 화려한 페르시아의 이미지가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름다운 페르시아 카페, 웅장한 궁전 건축, 이런 것들이 다 사파비 시대의 유산이에요. 근데 사파비 왕조가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아파를 이란의 공식 국교로 삼은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시아파가 90% 이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파비 왕조 자체가 원래 종교 공동체였거든요. 시아파의 한 분파인 12만파의 추종자들이 세운 왕조라서 국왕부터 종교적 열정이 가득했어요. 국력을 다해 시아파를 확산시킨 거죠. 이게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란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는데요. 이 시기가 이란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시대였습니다. 서구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침탈을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이란의 영토를 놓고 다투었는데 카자르 왕조는 이걸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를 빼앗겼고 조지아도 러시아에 넘어갔어요. 영국한테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부를 빼앗겼고요. 지금 이란 국경선이 확정된 게 바로 이 시기인데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란이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쪼그라든 거죠. 2000세기 초에는 러시아 혁명처럼 이란에서도 민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왕이 입헌 군주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결국 혁명으로 이어졌어요. 1925년 군인 출신의 레자 샤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팔레비 왕조를 세웁니다. 이 사람이 이란을 근대화하겠다고 아주 파격적인 개혁을 밀어붙였는데요. 대표적인 게 1930년대의 히잡 금지 정책이에요. 여성들이 히잡을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경찰이 히잡을 벗겨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의 단발령 같은 거죠. 지금 상황이랑 비교하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10년 전에는 히잡을 쓰면 처벌받았는데 지금은 히잡을 안 쓰면 처벌받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1935년에 레자 샤가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란이라는 말이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가 언제냐면 히틀러가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시대였어요. 레자 샤가 독일과 친선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 이름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1930년대 이란은 독일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레자 샤가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팔레비 국왕이 즉위합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서구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했어요. 근데 1950년대 초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총리였던 모사데그가 석유를 국유화하려 했거든요. 그러자 영국과 미국의 CIA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게 CIA 역사상 해외에서 처음으로 벌인 정권 전복 작전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란 석유 수출액의 40%만 이란이 가져가고 60%는 영국과 미국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1960년대에 팔레비 왕이 백색혁명이라는 걸 추진했는데요. 성직자들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이었어요. 문제는 이게 성직자 계급의 권력과 재산을 빼앗는 거였다는 거죠. 당연히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고 이때 반정부 운동의 중심 지도자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호메이니입니다. 1970년대 이란은 석유 덕분에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중동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고 테헤란에는 중동 최대의 나토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요. 한국도 이 시기에 이란과 외교 관계가 아주 좋았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가 바로 그 시절의 흔적입니다. 1977년에 이란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우정의 표시로 지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팔레비 정권은 부패했고 경찰 국가화가 심각했어요. 1970년대 중반에 정치범 수만 3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호메이니는 1964년에 망명을 강요당했지만 해외에서 저술 활동과 메시지 발송으로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1979년 2월 드디어 혁명이 터집니다. 팔레비 왕에 대한 민심 위반이 극에 달했고 프랑스 파리 근처에 있던 호메이니가 귀국하면서 혁명이 완성됐어요. 호메이니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란이 외세의 침탈과 제국주의 수탈로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종교법, 이슬람을 가장 잘 아는 성직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국민 투표에서 97% 이상이 찬성하면서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고 미국 대사관이 점거되면서 미국과 완전히 단교됐습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략합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시작이죠. 왜 사담 후세인이 공격했냐면 이라크는 수니파가 소수인데 정권을 잡고 있었고 인구의 60% 이상이 시아파였거든요. 바로 옆에서 시아파의 맹주 같은 나라가 이슬람 혁명으로 들끓고 있으니 자국 시아파의 반란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전쟁이 무려 8년간 계속됐는데 양국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한 채 휴전이 됐습니다. 1989년에 호메이니가 죽고 알리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가 지금까지 35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초기 이슬람 혁명은 종교적 이상주의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종교적 규율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고 체제 내부의 부패도 심각해졌어요.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도화선이 됐어요. 정부 공식 환율은 1달러당 42,000리알인데 암시장에서는 훨씬 더 떨어졌거든요. 2025년 12월 42%를 넘었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구매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8일에서 9일 현재 시위가 테헤란뿐 아니라 31개 주 중 27개 주 270곳 이상으로 확산됐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 상점 주인들도 무너지는 환율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고요. 이 구도가 1979년 이슬람 혁명 때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바자 상인들이 혁명의 핵심 세력이었거든요. 역사가 정말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최소 45명 이상, 체포자는 1,200명 넘었고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36시간 이상 차단됐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걸 안보 위협, 테러로 규정했고요.
2026년 2월 3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이스라엘도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혼란 조장자로 지목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면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와 함선이 공격 목표가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란 경제학자 사이드 라일라즈에 따르면 매년 500억 달러가 부패와 횡령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은 20%만 올리면서 세금은 62%나 인상했어요.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제재가 심화되면서 외환 보유액도 급감했고요. 2025년 이란의 1인당 GDP가 약 3,900달러인데 이게 1977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거의 5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거죠. 이란의 신정체제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목표를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외세의 침탈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종교적 순수성을 회복하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신정체제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 됐고 성직자 계급이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국제제재에 대응할 능력도 부족했고요. 중동 지역의 종파 갈등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란은 시아파가 90% 이상으로 시아파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90%로 수니파의 맹주입니다. 이라크는 시아파 60%에 수니파 40%로 나뉘어 있어서 항상 긴장 상태예요. 이 종파 갈등이 중동의 여러 분쟁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직면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위기와 부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혼란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이란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1979년 혁명 때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그때도 경제 위기가 있었고 시장 상인들이 앞장섰으며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이란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패를 청산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면서 종교적 규율을 현대화하는 내부 개혁의 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현 신정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지역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외세의 침탈, 제국주의 수탈, 종교적 이념 대립을 겪어온 이 나라가 또 한 번의 격변을 맞이할지 아니면 개혁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경제 항의가 아니라 이란 신정체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라는 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